첫 번째 29세 20대입니다. 20대 예비 신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9세 예비 신부로 불러주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건데요. 현재 집 매매건으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월세, 예비 신랑은 서울 전세 거주하고 있고요. 자녀 계획은 3년에서 4년 후에 한 명 낳을 생각입니다. 예비 신랑과 제 세후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600 정도 되고요. 현재 부동산에 사용하려고 생각해둔 자산은 5억 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600, 지금 자산은 5억이래요. 그 다음에 둘 다 무주택이고 주택 소유 경험도 없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데 신랑이 22년 초에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 저는 계속해서 서울에 월세 살고 예비 신랑은 해외 월세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세 포함해서 두 사람 고정 지출은 약 450만 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둘 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성향의 사람들이라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면서 바래왔던 삶은 사치 부리고 좋은 차 몰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아이 하나 낳고 위험 변수 없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근 2, 3년간 소위 미친 듯한 부동산 시장 상승에 저희의 계획이 많이 어그러졌고 5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지만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의 입장과 또 저희 입장이 서로 달라서 의견 조율과 외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우리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끌하지 않는 선, 리스크 많이 지지 않는 선에서 서울 입지 괜찮은 곳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각자 월세 살자. 신랑 의견은요. 조금 더 관망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이 신랑 의견이고 첫 번째 내가 재건축 서울 안에서 하고 월세 사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 아내분 예비 신부분 의견이고요. 예비 신랑 의견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사고 싶지는 않아. 좀 더 우리 지켜보자 이런 거고 양가 부모님 의견은 이제 대폭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거래가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앞으로 오르더라도 지금보다 더 싼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서울 대방동 대방주공 아파트 51제곱미터 여기가 용적률이 낮고 입지가 좋아가지고 15에서 20년 뒤에 재건축되면 노후가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자산에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전세 끼고 매매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부동산이 폭락될 거라고 생각하시며 말리는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면도 있고요. 재건축을 보고 있는 거라 1, 2억이 떨어져도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완강하게 말립니다. 부모님들을 설득할 만한 부동산 지식과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이라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 답답한 상황에 사이다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떨까요? 지금 영끌하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 아파트, 두 번째 관망, 세 번째 기다렸다가 1, 2억 정도 하락한 시점, 지금 가격보다 오면은 구입 이렇게 세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부터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공급 대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이분은 현재 무주택자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분의 어떤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있는 분이고.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 신랑의 조언에 먼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관망. 일단은 관망해라.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공급 대책으로 된다 한다면 어디 지역에 공급될 것인지 네네. 그 되는 지역의 개발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규제가 풀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 방향이 결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공급대책 어떤 공급될 것이다. 이런 어떤 두루뭉실한 것만 현재 나타나 있지 구체적인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에 대한 부분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속도를 내야지 먼저 속도를 내고 나서 방향을 봤는데 이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그가 똑같잖아요. 이 산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으로 가나.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테이를 하고 그리고 3월 이후에도 정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 발표되는 데까지 거의 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놓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매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그 단지 그 지역 중에서 어떤 단지를 내가 선택할 것인지 순서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어르신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대폭락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항상 어르신들은 과거부터 대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겪어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하우스포부터 시작해서 상장 다음에는 항상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 우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 흡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있는데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보다도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저는 더 빠를 거라 보고 있고 실질적인 공급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몰리는 곳은 몰리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의 변화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공급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그때 내가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에도 저는 늦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 PD님 저기 벨 소리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에 있던 집중으로 인해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상승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후회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현재 지금 대방동 중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15년, 25년 이렇게 걸리는 물건을 지금부터 매수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실질적인 방향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디 지역에 어떤 단지부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자기가 실제 어떤 뭐 위치도 좋고 자기 가격도 맞고 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부동산은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에 내가 그쪽을 선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테이 하시고 그리고 3월 이후에 방향이 결정된다 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시장 상황을 보고 그걸 근거를 가지고 부모님도 설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 집 마련은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일단 월 1,600만 원이면 우리 서두에 말했던 경제적 자유 아닌가요? 그죠. 저희 500만 원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월 1,600만 원의 수익을 얻으시는 예비 부부도 고민을 가지는 이유는 자산이 5억입니다. 거기에. 그래도 내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 본인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실거주에 대한 목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내 집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지금 본인이 채우고 있지 못한 어찌 보면 유일한 부분인 건데 사실 월급 1,600만 원도 좋고 자산 5억도 좋지만 그 자산이 스스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자산 5억이 스스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투입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각자가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성준님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재건축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자산이 증식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15년, 20년이 말이 15년, 20년이지. 그 15년 사이에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네네. 거고 네. 이미 한 5년 뒤에 지금 311만 원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내 집은 나중에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좀 전에 향후 5년간의 상승이 완만하겠지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찌 보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돈을 묶어놨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결국은 매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물건 자체가 다른 재건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없죠. 네. 그래서 더 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싼 것 대비 줄 수 있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월급 많이 받으시고 있으신 분이 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월세를 살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공급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돌려서 자산을 증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2년 뒤까지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니까요. 3년 뒤에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2년 살고 2년 뒤에 매도할 수 있는 계획을 만약에 잡으면 본인은 자산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 내가 샀을 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남편분을 설득할 수가 없고 부모님 말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본인 대책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월세 사는 사람과 내 집 사는 사람의 실거주 만족도가 과연 어떨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혼 부부고 이 가정생활이 시작되는 물론 뭐 남편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실거주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집값 상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 집이 안정돼 있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월세 살게 될 때 부담하는 게 좀 전에 450만 원 물론 생활비 포함이신 것 같은데 월세가 이제 부담해야 될 돈 450만 원 중에 일부가 될 건데 그 돈이 과연 비쌀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내야 될 이자가 비쌀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한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맞다면 무주택이라는 내 조건 지금 집이 없다라는 내 조건과 자산이 이미 있다라는 조건 그리고 월급이 많다라는 말은 추후에 규제가 될 DSR도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대출 DSR이 40%라고 했을 때 월급이 작은 분들이 문제지 월급이 많은 분들은 대출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내 집 마련이 맞고 그 이후에 양도세 절감이라든지 수익을 완전히 챙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거주 이전이 좀 더 원활하다는 거죠. 이때 빠르게 돈을 순환시키면서 세금적인 그런 혜택을 받아갈 때 나중에 하락을 준비하는 자세이지 않나 그게. 지금 상승은 먹고 나중에 하락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월세를 살려면 어느 정도 공급이 완전히 서울이잖아요 지금. 서울의 공급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그 타이밍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온다든가 분양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와도 충분히 시간은 있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자산을 조금 더 잘 불릴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에 실거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거주는 만족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니까 재건축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니겠지요. 본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걸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5억에 월 현금 흐름이 1,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정도면 한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거를 선택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본인이 살려고 하시는 또는 지금 살고 계시는 월세에 있는 그 집이 실거주 만족도상 문제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실거주 집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1,600만 원 정도면 사실 DSR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돼버리는 상황이고 간단히 계산을 해도 40% 잡는다 하면은 6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거? 이 지금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이자 내는 것도 지금 대출될 수 있다 이 뜻인 건데.
이 지금 내 생애 첫 주택 마련이잖아요. 다음 네. 정권에 지금 LTV 90%까지 내준다잖아요. 지금 네. LTV 80%까지 내준다고 첫 이야기를 하고. 주택이면. 네, 그래서 DSR만 문제가 없으면 네. 대출 무한정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아무래도 그렇죠. 안 될 것 15억 같고. 이상은 안 그러면은 되는 아까 전에 지금 얘기하셨던 게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이 갭이 계속 양극화가. 양극화가 이어질 텐데. 네. 그런데도 저가 주택을 내가 대출을 끼고 사는 게 맞나? 맞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네. 손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신 게 중위 가격이 네. 중위에 있는 가격이 어. 고위에 있는 가격으로 상위에 있는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는 네, 상황이 네, 계속해서 네. 발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사이에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사실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뉴스에서 잠깐 놓치고 온 부분이 있는데 하락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하위에 있는 물건이 하락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상위에 있는 물건들이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 네네네. 상위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위가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됐겠죠. 네네. 하위에 있는 물건은 별로 안 떨어지고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서 네. 또 중위에 있는 게 상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말은 네. 점점 본인이 그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이면에 이 상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이면에 전제에 네. 바뀌고 있는 환경, 즉 대출 금리가 늘어난다든가 내가 집을 보유하면서 늘어나는 네. 그 부담감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지금보다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 방해 요소가 더 많아지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내 집 마련은 오히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B급지라도 5억 갭으로 사놓는 게 낫다. 네, 저는 그 생각.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 네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래도 5억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이분들의 그 소득 대비 소득의 1,600만 원에 맞는 거주 만족도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당연하겠죠. 아까 봤다시피 지금 4년 이내에 뭐 아니면 뭐 10년 이내에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들 가격 그런 것들은 지금 5억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 맞죠. 돼버렸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대방동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거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거주를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되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은 이만큼 버는데 아직 젊기 때문에 자산이 5억 정도. 네. 사실 적은 건 아니죠. 많죠. 양쪽에서 2억, 3억 이렇게 모아서 합쳐서 5억일 텐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런 거주 만족도 떨어지는 것을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 네네. 이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맞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결국은 월세를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세도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세 대출 한도가 5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증금 5억에다가 내가 모은 거 좀 합치고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억에 월세 조금 붙어 있는 그렇죠. 반전세를 결국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건데. 서울 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잠실 그렇죠. 뭐 다 들어오는 수 거죠. 있어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내 실거주 만족도와 네네. 자산의 정식의 가치를 바꾼 거예요. 지금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네. 집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이에 네. 기회가 와준다면, 그래서 잠시 내가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그 집이 집값이 네. 떨어져서 이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노릴 수는 있겠죠. 근데 향후 5년 사이에 이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럼 본인은 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실거주 만족도라는 것도 솔직히 중요합니다만 네네네. 내 아이가 생기고 포기하더라도. 남편분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꾸려야 될 내 가정이 지금 이 수준의 실거주 만족도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나는 그럼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묶여버리잖아요. 네. 5억에 월세로 다 나가고 있으면 이제 그러면 1,600만 원 중에 45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 돈으로 결국은 이제 이 뭐 대방동 중공도 결국은 투자 쪽으로 들어가서 네. 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쪽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따라가는 투자를 실거주와 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만족도는 살짝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첫 집 마련하는 분에게 권할 수 있는 건 그렇게라도 네. 사다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과 한 2년 전이었으면 불과 네. 2, 3년 전이었으면 네. 5억에 1,600만 원씩 들어오면 그쵸. 서울 메인 삽니다.
처음엔 샀었어요. 그죠. 네, 3년 그래서 전에 이분들이 싸웠던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네. 9억 했어요. 잠실에 있는 네. 아파트 네. 30평짜리가. 네. 그게 지금 25억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본인들은 중위권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네. 고급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근데 그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입지로서 허락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 내가 허가할 수 있는 입지의 한계가 흑석동 뭐 그 정도 대방동, 되겠죠. 맞죠. 공작구 여기인 맞죠.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방주공을 선택을 한 건데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입지의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만약에 부동산 전문가로서 두 분이 네. 추천을 해준다면 지역을. 네. 그런다면은 요런 거를 좀 어렵네요. 그래도 요거까지는 가야지 이분들이 선정된 행복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많이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 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예. 근데 사실 얘기를 지금 해줄 수 이분에 있을까 갖고 있는 자금력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등포 아래쪽이라든지 네네. 이 하단에 지금 여의도 하단이죠 결과적으로. 네. 네. 이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이 보고 있는 입지적으로 가치로 놓고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또 그 정도 돼야지 본인이 현재 지금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네.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입지적 항상 부동산을 볼 때 입지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 보거든요. 근데 입지적 가치는 사실 변하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반면에 타이밍이라는 것은 매수 심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5억이라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릴 거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빌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부모님들은 선뜻 더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지금 반전이 되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 실제로 반등이 될 것인지,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반등이 된 상황에서 그럼 어떤 단지가 먼저 움직일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스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네. 자기 자산 방식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산을 먼저 키워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부동산 관심이 없다가 네, 본인이 열심히만 살고 이렇게 돈 모으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최근 2, 3년 동안의 가격 상승을 보고 나서 지금이라도 내 집만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집마저조차도 부모님은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일수록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 정책의 방향이 공급이라 한다면 네. 개발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신축은요. 앞으로 신축의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진다. 네. 신축에 몰렸던 수요가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몰리면서 왜 앞으로 다가올 이게 신축이지 이건 이미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어. 그럼 이슈적인 매수 심리가 해서 움직여서 매수의 심리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올라. 그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실고자 하는 집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맞춰서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실제로 내가 입주할 때는 이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네.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또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단계별로 가는 것이 저는 이 사람한테 더 맞는 어떤 그 조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실거주 가능한 곳에 실거주 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건축 그렇죠. 아파트. 이거는 그러면 대방동 대방주공 아파트 이것도 괜찮은 선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지금 대방주공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너무 오래 거고 걸릴 것 같고 예. 이거보다는 좀 더 눈앞에 있는 거. 그렇죠. 재개와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고 네. 재건축 연한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접해 있는 물건들이 좀 더 어떤 가격의 푸싱력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 2년만 더 전이었어도 그죠. 재개발 사놓고 월세 살아도 되는데. 근데 너무 이 투자 자산의 증식 그쪽으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결국은 네. 이제 너무 이 자산의 증식 이거 네.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내 실거주 만족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네. 그렇게
물론 자산증식에서 안 그래도 내 실거주 만족도를 어찌 보면 양보해야 될 것인데 네네. 그 양보하는 수준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갈 정도로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그럼 구축으로 가는 걸 좀 네, 저는 추천합니다. 구축. 네, 가격대 맞는 구축. 좀 전에 이제 뭐 지역을 한번 정해보셔라 말씀을 하셨지만 뭐 사실 공개방송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뭐 지금 정하신 게 아니더라도. 이 한강 이남 쪽에 흑석이나 이 결국은 이 동작구 안쪽 뭐 이 정도 되는데 동작구 안쪽에 아직 15억 안 되는 30평짜리 아파트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들 다 역세권에 있고. 그렇죠. 살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그러면 안 오르고 있느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되고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갭 차이로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강남 한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무너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정도 양보를 했을 때 자산 증식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원활하다. 세금적으로도 원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성준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로 가라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단계를 실거주를 차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때 실거주 만족도가 최대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사당 뭐 많아요. 상도동 뭐 이수동 이쪽에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동작구인데.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이 강남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가 이제 동작구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보면은 실거주 만족도 챙기면서 아쉽지 않게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15억에 눌려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15억 넘어가 버리면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고 딱 눌려 있는 지금 너무 좋죠. 매수세 완전히 죽어 있는 심리 죽어 있는 이 타이밍에 실거주 너무 포기하지 마라. 그래,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변화. 이 대선 초기 대선 이후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충분히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가.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새로 나온 대통령이 나한테 지금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잘 노리셔야 되겠죠. 대방동 주공에 집을 살려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전세 보증금을 얹어야 됩니다. 근데 대선을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 설득이 필요하지 않죠.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동작구나 뭐 영등포구 이쪽으로 봐가지고 실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주차장에 아파트 연결된 정도. 내가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 아니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있는 지상 주차하면서 내가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건 부동산 외적인 이야기긴 한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내 집 마련해서 거기 있으면. 혼자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집을 선택한다는 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죠. 22년 초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곧 나가시네요. 곧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성주님은 실거주랑 좀 분리를 해도 투자처랑 좀 분리를 해도 된다. 왜냐면 둘이 이제 남편이 멀리 살기도 하고 롱디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자산을 키워놔서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어떨까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어쨌거나 공통 의견은 3월 이후까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무주택자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계획에도 큰 변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월 이후까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 첫 번째는 공통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같습니다만 성주님 의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투자 쪽 포지션을 더 취하기 위해서 실거주가 어쨌거나 남편분이 해외로 가기 때문에 내 거주를 월세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불만이 없으니까 그 월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산을만 이용해서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시고 그 위드시맨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혼보금자리를 언젠가는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결국에 해외 갔다가도 출장인 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애를 학교 보낼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쭉 눌러 살 수 있는 것을 지금에 장만하지 않으면 나중엔 계속 벌어져서 장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을 다소 연식이 떨어지더라도 선택을 하자. 그 이후에 옮겨가자. 그 이후에 불려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되니까. 제일 크니까. 네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2년 실거주하는 전략,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솔루션을 이해할 수 없다면요, 이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면 부동산 관련된 책자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걸 좀 들어보시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